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선수입니다. 추우시죠? 저는 1월이 제일 추운데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춥거나 더울 때 미술관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술관 얘기도 나온 김에 이런저런 미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미술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술은 1873년 빈 만국박람회를 준비하던 일본 정부가 서양의 파인 아츠를 번역하면서 탄생한 용어예요. 그전까지 우리에게는 서화나 수작처럼 삶과 밀착된 행위가 있었을 뿐이지 이걸 아름다울 비에 미술이라는 틀 안에 가둬서 별도의 학문으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초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미술뿐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기회를 잃었는데요. 고이동, 김간호 같은 선구자들이 서양화를 들여왔지만 그것도 일본이 해석하고 여과한 서양화였어요. 당시 일본은 조선을 미개한 땅으로 인식했고 이것은 서구적 의미의 문명화된 미술이 없다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미술이라는 서구의 기준을 가져와서 우리 문화를 수준 낮은 것으로 깎아내렸던 거죠. 이 지점에서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가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언어 속에서 사물은 비로소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 자체를 빼앗긴다면요. 그때도 세계가 우리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술이라는 말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예술적 성취를 우리 언어로 사유할 기회를 잃고 서구에서 만들어지고 일본을 거쳐 들어온 미술이라는 틀 속으로 편입되고 말았던 거죠. 이건 단순한 용어의 수입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인 셈입니다. 언어를 장악하는 것이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방식을 장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식민 지배는 총과 제도만큼이나 언어와 개념의 점령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술을 다시 묻는 일은 과거를 부정하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집을 다시 짓는 일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서양 현대미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권력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단순히 총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와 규칙을 독점하는 힘이니까요. 서구 미술계가 만든 게임의 규칙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껏 그들이 만든 문법에 맞춰서 우리를 설명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의 옷을 스스로 지어 입어야 하는 때가 온 거죠. 한류 열풍은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엔 서구권에서 우리 문화를 폄하하거나 혐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혐오는 인정의 첫 단계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내 영역을 위협할 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깎아내리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미술계도 이제는 보편이라는 이름의 서구적 모델을 뒤쫓는 대신 우리만의 독창적인 현대성을 만들어 나갈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규칙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미술은 무엇인가요? 미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여러분이 미술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저에게 미술은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예민한 안테나와 같은데요. 미술을 통해 우리는 당대의 경제 논리, 역사적 사건, 인간의 뒤틀어진 욕망까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각은 둔해지기 마련이죠. 미술은 우리에게 다시 예민함을 선물하는 지적 훈련의 도구 역할을 해요. 작품을 읽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나름의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럼 작품을 감상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입니다. 보통은 익숙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작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소재나 기법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고 봐요. 괜찮은 작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뒤흔들곤 하잖아요.
인습적인 형태와 색만이 옳다는 편견을 버리게 만들죠. 작품을 감상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과 편견을 고수하려는 고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기는 어렵지만 그 벽을 허무는 순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 철학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술 철학사는 철학과 미술의 통사인데요. 철학이 인간 사고의 결정체면서 시대를 돌아가게 하는 규칙 같은 거라면 미술은 그 규칙이 형상화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조형 욕망이 맹목적인 기교에 그치지 않으려면 철학을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작가는 또 과학, 역사, 세계와 끊임없이 접속하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야겠죠. 과거 중세 미술이 억압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이 강한 이유는 예술가의 고유한 생각이나 주관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술은 꽤 오랫동안 절대적 교의를 재현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정이나 학교의 권력 구조가 억압적일 때 아이들의 창의성은 중세 미술처럼 정형화된 눈속임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학원 시스템에 오래 노출된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길 바라는 것 역시 무리겠죠. 혹시 내 아이를 사유의 빈곤 속에 가두고 도구적 인간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위대한 예술가란 시대의 사상이 가장 깊이 새겨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네요. 위대한 인간이란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세계를 가장 깊이 새겨넣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미술 공부는 작품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그려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술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전시회를 찾았을 때, 예술 작품 앞에 섰을 때, 또 여러분이 창조적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